이 임대 계약서에 사인해. 돈 낼 거면 살고 아니면 고시원으로 당장 꺼져. 여기서 고상한 척하지 말고. 세아가, 이 진명이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건 알지? 그러니 내가 여기 살려면 월세를 좀 내야 쓰겠다. 한 달에 150만 원 효도하는 셈 치거라. 결혼한 지 고작 닷새 만에 시어머니는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나는 옆에서 핸드폰을 하는 척하며 낄낄거리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순간 결혼 생활이 참으로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면 그래, 원대로 해주지.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세입자가 된 이상 저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내가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스마트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볼만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유리컵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컵 표면에는 얇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였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새벽 3시에 차가운 이슬 같기도 했고 흘려서는 안 될 눈물 같기도 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닷새가 지났다. 닷새.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았다. 120시간. 7,200분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은 현관 신발장 2번째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다. 발리, 5성급 리조트. 내가 석 달 전부터 예약해 둔 곳이었다. 예약 확정 메일만 20번은 넘게 읽었다. 읽을 때마다 고운 백사장 위를 맨발로 걷는 느낌, 발목을 간지럽히는 바닷물에 찝찝하면서도 설레는 냄새, 그리고 민석 씨, 나의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노을 속으로 걸어갈 때 그의 옆얼굴이 금빛으로 물드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경기도 외곽의 어느 낡은 아파트 주방에 앉아 있다. 머리 위에서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지직하는 전류 소리를 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경고음 같았다. 창밖은 잿빛이었다. 11월의 서울 외곽은 겨울 특유의 상쾌함은 온데간데없고 습하고 끈적하며 숨이 턱 막히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야.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가 났다.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 고무 슬리퍼는 적어도 5년은 신은 듯 밑창이 달아 있었다. 걸을 때마다 젖은 낙엽을 밟는 듯한 푸석 하는 소리가 났다. 네, 어머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의식적으로 유리컵을 옆으로 치웠다.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방으로 들어선 시어머니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꽤 두툼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물건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내 어깨 너머 북쪽으로 난 창문을 향해 있었다. 햇볕이라고는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창틀 틈새마다 곰팡이가 핀 문풍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창문 말이다. 민석이는? 그녀가 물었다. 방에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좀 피곤하다고 잠깐 눈 좀 붙이겠대요. 나오라고 해라. 어조는 평이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소금 좀 다오라거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등줄기는 미세하게 긴장했다. 결혼 5일차, 나는 그녀의 평온함 속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바다의 기이한 침묵 같은 것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 안방으로 향했다. 복도는 좁았다. 양쪽 벽에는 8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꽃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누런 바탕에 촌스러운 분홍 장미 무늬. 곳곳이 들떠서 시멘트 벽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곰팡내와 주방에서 넘어온 청국장 냄새가 섞여 떠다녔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끓인 청국장 냄새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 아니 방금 감은 내 머리카락 속까지 배어 있었다.
안방 문을 열었다. 민석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가 백화점에서 산 구스다운 이불을 덮고 있었다. 겨울 정기 세일로 30% 할인받아 250만 원에 산 이불이었다. 결제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내 명의의 블랙카드 가족 카드로 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게임 방송 유튜버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머님이 찾으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왜? 몰라. 그는 3초 정도 더 화면을 응시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한숨을 푹 쉬었다. 그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날 때 나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아디다스 티셔츠를 보았다. 그것도 내가 사준 것이었다. 결혼 전에 입던 옷들이 지겹다며 새 옷이 입고 싶다고 징징거리던 그를 위해. 나가요, 나가. 그가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어리광 섞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잠깐 그의 팔이 내 팔꿈치에 닿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했다. 안심하라는 미소, 아니면 여보,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 그것도 아니면 그저 눈빛 교환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투명 인간이라도 대하듯 나를 통과해 거실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좁았다. 대략 15평, 약 5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너무 많은 물건이 쑤셔 박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가죽이 갈라져 허연 속살을 드러낸 암적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플라스틱으로 대리석 흉내를 낸 조잡한 탁자가 있었다.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는 내가 혼수로 해온 65인치 삼성 커브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역시 내가 가져온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가 줄지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까 그 누런 봉투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가져온 최고급 도자기 찻잔 세트 중 가장 비싼 주인용 찻잔이었다. 앉아라. 그녀가 말했다. 민석 씨는 털썩 소리를 내며 어머니 오른쪽 소파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았다. 나는 왼편 1인용 소파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하지 않고 탁자 위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한 지 닷새가 지났구나. 살아보니 어떠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좋아요, 어머니. 나는 최대한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민석 씨도 잘해주고 어머님도 많이 배려해주시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니 다행이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봉투를 집어들어 손톱으로 입구를 뜯었다. 팥죽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은 군데군데 벗겨져 누런 손톱 볼레의 색이 드러나 있었다.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그녀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분명히 해둘 건 해두고 넘어가야지. 그녀가 서류를 내 앞으로 쓱 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았다. 인쇄된 종이는 형식이 꽤 그럴듯했다. 굵은 고딕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별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별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너도 알다시피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은혜를 베푸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다. 이 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말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잖니? 너희 신혼집으로 내준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었다. 결혼 전 민석 씨가 그렇게 말했다. 집은 본가에서 준비했으니 걱정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집은 있지만 요즘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이냐.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혼자 짊어진 듯한 과장된 한숨이었다. 이 집 살 때 대출을 꽤 많이 받았어. 이자에 원금 상환에 관리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녀가 눈꺼풀을 들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탁하면서도 셈이 빠른 눈동자. 마치 재래시장 생선가게 주인이 우물쭈물하는 손님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 상한 고등어를 비싸게 팔아넘길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 말은 그녀가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지우야, 내가 내 집에 살면서 공짜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순간 공기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심장을 향해 1cm씩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조여들고 혀가 돌덩이에 눌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계산을 좀 해봤다.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을 이었다. 이 동네 시세랑 집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거기다 관리비 분담금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 그 정도면 과하지 않지?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석이한테 들으니 너 대기업 다닌다며? 월급도 꽤 된다던데 그 정도 돈은 너한테 껌값 아니겠니? 나는 입을 벌렸다. 어머님, 그게 무슨... 자기야. 옆에서 민석 씨가 끼어들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일말의 희망이 솟았다. 그는 내 남편이다. 나와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러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우리 이제 막 결혼한 부부인데 어떻게 세입자 취급을 하세요? 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여보, 민석 씨가 나를 보며 자기가 꽤 매력적이라고 착각하는 느끼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알잖아. 나 대학 보내고 취직 뒷바라지하고 이 집까지 마련해주느라 등골이 휘셨다고. 자기는 능력도 좋은데 그깟 150만 원 별거 아니잖아? 그의 말투는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물 좀 갖다 줄래? 라거나 리모컨 좀 집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린 가족이잖아. 우크가 덧붙였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가족. 그 두 글자가 무딘 톱이 되어 내 심장을 천천히 썰고 또 썰어대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떨구고 계약서를 다시 보았다. 갑, 김복순, 임대인. 을, 최지우, 임차인. 월차임, 금 150만 원 정. 지급일, 매월 5일. 계약서 하단에는 서명란 2개가 있었다. 갑란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도장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을란은 비어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나를 내려다보았다. 말 안 듣는 가축을 보는 눈빛이었다. 지우야, 내가 널 나무라는 게 아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통개념이 없어서 원 이 결혼이 장난이니?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집안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넙죽 받기만 하려는 심보, 그거 못 쓴다.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신혼집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뭐, 그녀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며 내 말을 잘랐다. 집을 공짜로 줄 줄 알았어? 시집 오면 떡하니 집 한 채 생길 줄 알았니?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민석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옆집 들려. 뭐가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말도 못해. 지우 너, 그래서 150만 원 낼 거야? 말 거야? 저기, 낼 거면 사인하고, 싫으면 관둬라. 그녀가 나를 쏘아보았다. 눈빛이 식칼처럼 날카로웠다. 난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다. 정 억울하면 나가 살아도 돼. 교 앞에 고시원 가면 한 달에 3, 40만 원이면 산다더라. 고시원.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 한방,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곳. 이건 협박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이 천천히 거실을 훑었다. 65인치 삼성 텔레비전, 내가 산 거다. 공기청정기, 내가 산 것. 다이슨 청소기, 내가 산 것. 안방의 구스 이불, 내가 산 것. 냉장고 속 식재료,
내가 산 것, 심지어 시어머니가 폼 잡고 마시는 저 찻잔 세트까지 내가 신라호텔 면세점에서 사온 것이다. 그러다 내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거실 구석, 소파 옆에 플라스틱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혼수로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믹서기, 커피 머신, 오븐. 그런데 박스 위에 뭔가 붙어 있었다. 주황색 스티커였다. 귀여운 무모양 캐릭터가 그려진 주황색 로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의 로고였다. 내 눈이 가늘어졌다. 시선이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내가 어쩔 건데 하는 득의양양한 미소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호수의 얼음이 마침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였다. 어머니.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나조차 놀랄 지경이었다. 이 계약서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지금 너랑 소꿉장난하는 줄 아니?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잡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두드렸다. 녹음 시작. 만약 우리의 관계가 집주인과 세입자라면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정말 계산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말은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세입자라면 부양의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계약 관계라면 저는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그만인 거니까요. 침묵. 거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너.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별뜻 없습니다. 나는 싱긋 웃었다. 그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입자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물론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계속했다.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산뜻한 말투였다. 앞으로 어머님이 편찮으셔도 제가 가서 간병할 일은 없겠네요. 집주인 아프다고 세입자가 병간호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 명절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안 해도 되겠고요. 세입자가 남의 조상 제사 지낼 의무는 없잖아요. 생신 선물, 용돈,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 양육, 그런 것도 다 없던 걸로 하죠. 어차피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이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해갔다. 너, 이 앙큼한 년. 엄마, 민석 씨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지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가 나를 노려보았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는 그냥 상해 좀 하자는 거였는데 넌 꼭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야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한때는 잘생겨 보였던 얼굴. 연애할 때 야근하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 핫초코를 건네며 고생했어 라고 말하던 남자. 내가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면 배를 문질러 주던 남자. 서툰 영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남자. 비록 나중에 그 장미꽃다발이 내 카드로 결제된 걸 알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다. 나는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민석 씨, 내가 나직하게 불렀다. 내가 혼수로 해온 물건들 다 합치면 얼만지 알아? 그가 당황한 듯 멈칫했다. 뭐? 저 텔레비전 580만 원. 나는 턱으로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공기청정기 120만 원, 청소기 95만 원, 반방 침대 매트리스는 미국 직수입이라 340만 원, 은행잔고 210만 원, 세탁기 150만 원, 건조기 180만 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내가 사준 거, 당신 손목 시계.
내가 사준 거. 당신이 쓰고 있는 모자까지.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너 지금 돈 자랑하니? 돈 좀 벌어왔다고 시어미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그녀는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발로 걷어찼다. 이깟 물건들이 다 내 거라고?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누가 이딴 거 탐낼 줄 알고?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저 박스에 붙은 스티커들은 뭐예요? 그녀의 발길질이 멈췄다. 뭐? 스티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스 더미 앞으로 걸어갔다. 허리를 숙여 박스에 붙은 주황색 스티커를 떼어냈다. 당근마켓. 나는 스티커에 적힌 글씨를 소리내어 읽었다. 최신형 믹서기, 박스만 개봉한 새 상품. 정가 85만 원, 판매가 45만 원, 다른 스티커도 떼어냈다. 커피 머신, S급. 정가 120만 원, 쿨거래 시 60만 원.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거 제 혼수예요. 이걸 파시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창백한 게 아니었다. 잿빛이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드러난 민낯은 추악하고 비굴했다. 그건 민석이 여동생이 정리한다고.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우리 집엔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라 자리만 차지하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말을 잘랐다. 어머니, 저 믹서기 지난주에 제가 썼어요. 콩국수 해드렸을 때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잖아요. 저 커피 머신 민석 씨가 매일 아침마다 써요. 모닝커피 안 마시면 잠 안 깬다고. 잊으셨어요. 다시금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았다. 쉴 새 없이 깜빡이는 눈꺼풀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민석 씨를 보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여보, 그게 오해야? 묻잖아.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고. 그는 3초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더니 불쑥 내뱉었다. 알면 뭐? 어차피 안 쓰는 거 팔아서 돈 좀 보태면 좋잖아.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넌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저 들켜서 짜증난다는 표정, 그리고 뻔뻔한 뿐이었다. 지우야, 너 진짜 쪼잔하다. 그가 말했다. 고작 기계 몇 개 가지고. 우린 부부잖아.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지. 뭘 그렇게 칼같이 갈라.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연애 시절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기 카드 쓰지 마. 내가 낼게. 자기 힘들게 번 돈은 자기 위해서 써.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몇 배로 갚을게. 그때 꼬리를 살랑거리던 순한 골든 리트리버는 이제 가죽을 벗고 하이에나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게 내 거고 내가 그의 말을 되뇌었다. 내게 내 거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부부가 그런 거 아니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임대차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라면서 내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또 무슨 개소리야? 민석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별개지. 그래, 내가 피식 웃었다. 부부니까 재산은 공유하자면서 월세는 남남처럼 내라. 이거 너무 모순 아니니? 상황이 다르잖니? 시어머니가 빽소리를 질렀다. 이 집은 엄연히 내 명의야. 민석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정리했다. 돈 내야 할 땐 남이고 내 물건 팔아먹을 땐 가족이다. 이거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계약서를 다시 보았다. 손가락으로 글의 서명란을 쓸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아주 작게 픽 하고 터진 웃음은 점점 커졌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인하죠. 시어머니와 민석 씨가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사인한다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 자신에게 선물했던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계약서 서명란에 거침없이 글씨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내 글자였다. 별표 계약 해지 별표. 지우야, 민석 씨가 비명을 질렀다. 너 지금 뭐 쓴 거야? 계약 해지 통보서. 나는 허리를 펴고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죠. 이 계약은 시작도 안 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월세를 받고 싶어 하시니.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방 뺍니다. 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나는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다. 아, 맞다. 내가 덧붙였다. 방금 이삿짐 센터 불렀거든요. 30분 안에 온다네요. 이삿짐 센터. 민석 씨가 펄쩍 뛰었다. 너 미쳤어. 결혼한 지 5일 만에 이사를 간다고? 당연하지.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 집은 어머니 거니까 제가 공짜로 살 순 없죠. 하지만 이 집 안에 있는 텔레비전은 내 거고, 냉장고도 내 거고, 세탁기도 내 거고, 건조기도 내 거고, 침대도 내 거고, 커튼도 내 거고, 저기 있는 찻잔도 내 거고,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돈으로 산 내 거야. 나는 중고 거래 스티커가 붙은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 거, 몽땅 다 가져갈 거야? 야. 나사 하나까지 남김없이.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집안의 위선적인 공기를 찢어발겼다. 시어머니와 민석 씨가 동시에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들이었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 6명이 서 있었다. 가슴에는 번개 이사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들 뒤로 사다리차의 붐대가 베란다 창문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최지우 고객님 되십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네, 접니다. 백수법률사무소 의뢰로 왔습니다. 가전 및 가구 일체 반출 요청하셨죠? 그가 태블릿 PC를 보며 확인했다. 목록 확인하겠습니다. 65인치 삼성 QLED 텔레비전 1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1대, LG 트롬 세탁기, 건조기 세트,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그가 줄줄이 목록을 읊었다. 항목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구스 이불 세트, 그릇 세트, 냄비 세트, henkel 칼 세트. 그만. 당장 멈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내 팔을 낚아챘다. 최지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내 아들 거야. 우리 집 물건이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져가? 나는 내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억센 손,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으려던 그 손이 지금 내 살을 파고들 듯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이거 놓으세요. 못 놔. 그녀가 악을 썼다. 절대 못 가져가. 시집 왔으면 귀신이 돼도 우리 집 귀신이야. 내 물건도 다 우리 집 거야. 그래요. 나는 비어있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거 혼수품 목록 공증 서류예요. 내가 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물건 하나하나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소유권 증명까지 완벽하게 공증받아 놨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마크 찍힌 정식 서류라고요. 나는 봉투를 그녀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확인해 보실래요? 그녀의 손에 힘이 풀렸다. 스스로 놓은 게 아니었다. 감전이라도 된 듯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친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증. 내가 싸늘하게 웃었다.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결혼은 계약이고
계약에는 확실한 증빙이 필요하다고요. 50만 원 넘는 물건은 죄다 기록해뒀죠. 혹시나 해서. 나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고개짓했다. 들어오세요. 싹 다 비워주세요. 직원들이 파란색 덧신을 신고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신속하게 움직였다. 가구의 보호 커버를 씌우고 박스를 펼쳐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안 돼. 멈춰.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반쯤 미쳐서 직원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들은 그녀를 가볍게 피해서 작업을 계속했다. 지우야, 민석 씨가 내 어깨를 잡고 돌려세웠다. 제발 진정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말로 하자, 응.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비굴했다. 여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나이 드셔서 노망이 나셨나봐. 저 계약서 없던 걸로 해 어찌 저버리게? 응. 제발 이러지 마.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건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을 이 집, 초라해질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공포였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가 사라진 이 집은 그저 곰팡이 핀 낡은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 민석 씨.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첫 데이트 했던 곳, 기억해? 그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뭐?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아래서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그랬지? 평생 소원이 나랑 같이 한강변에 집 한 채 사서 매일 밤 분수 보면서 라면 끓여 먹는 거라고. 나랑 함께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좋다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억 안 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어깨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허벅지 옆으로 툭 떨어졌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난 기억해. 내가 말했다. 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그래서 당신이 백수일 때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내는 거 신경 안 썼어. 당신 카드값 매달 내가 메워주는 것도 참았고 이 신혼집명의가 내 이름이 아닌 것도 넘어갔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은 것까지도 다 참았다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석 씨, 내가 말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 결혼한 지 고작 닷새 만에 나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려고 안달이 났을 줄은? 내 혼수를 팔아치우려고 눈이 벌게져 있을 줄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들 눈에 내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뜯어먹기 좋은 호구로 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야, 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지우야,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해. 나 진짜 너 사랑한다고. 사랑.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날 사랑한다는 사람이 엄마가 내 물건 팔아치우려는 걸 알면서도 입도 뻥긋 안 해.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월세 15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넌 내 편을 들기는커녕 거들었지? 그게 사랑이야? 그건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왜?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말이 턱 막혔다. 나한테 선물 한 번을 안 줬어? 침묵. 거실 전체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짐을 나르던 인부들도 손을 멈췄고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도 망부석처럼 서 있던 민석 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애하는 동안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선물 한 번 준 적 없어. 내 생일 선물. 그거 내가 고르고, 내가 사고, 내 카드로 긁었어. 당신은 그저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고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해라고 적은 게 다잖아. 밸런타인데이 선물. 내가 석 달 전부터 눈치 주고 나서야 당신이 겨우 사러 갔지? 그것도 내 카드로. 결혼 반지는 또 어떻고. 일단 싼 거로 하고 나중에 좋은 거로 바꾸자며. 근데 당신이 말한 그 좋은 거 도대체 언제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거니?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왼쪽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밋밋한 은반지. 지하철역 가판대에서 3개에 5,000원 주고 팔 법한 싸구려 반지였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다.
민석 씨, 내가 말했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아냐, 내가 사랑한 건 내 돈이고, 내 신용카드고, 너를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았던 나의 그 멍청함이었겠지. 나는 반지를 유리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하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소리 같았다. 오늘부로 내가 말했다. 나 그 멍청한 짓 그만할래. 현관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녀 2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각자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최지우 대표님 되십니까? 여자가 물었다. 네, 접니다. 백수법률사무소 김나영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넸다. 이쪽은 제 동료 박중민 변호사고요. 위임해 주신 대로 모든 법적 서류 준비 마쳤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민석 씨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소개할게요. 제 변호사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 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복순 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별건입니다만 최지우 님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재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재산, 즉 가전 및 가구 등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 및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시어머니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이의가 있으시다면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지도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는 벽을 타고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안색은 흑빛이 되었으며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듯 나왔다. 쉬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나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발리행 비행기 티켓 2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티켓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촥촥 티켓을 갈기갈기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민석 씨, 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내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 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진 심플하고 날카로운 명함이었다. 별표 BK 그룹 대표이사 최지우 별표. BK 민석 씨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패션 브랜드 BK? 그래. 내가 말했다. 한국 여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패션 브랜드 1위, 연 매출 5천억 원, 전 세계에 직영 매장만 300개가 넘는 그 BK. 나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우리 아빠가 창업한 회사야.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고.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검은색 로퍼였다. 로고도 없고 장식도 없는? 하지만 그건 에르메스 장인이 나를 위해 만든 커스텀 슈즈였다. 전 세계에 단 10켤레뿐인 한 켤레에 3천만 원짜리 신발.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나는 문을 열었다. 안녕, 민석 씨. 문밖은 잿빛 하늘이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로 훅 끼쳐왔다. 비를 머금은 습한 냄새가 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부디.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엉망진창이 된 것일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인부들이 옮기다 만 가구들,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들, 넋이 나가 주저앉은 시어머니,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민석 씨.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나는 문을 닫고 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와
민석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의 시동이 걸렸을 때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무광 블랙의 마이바흐 S클래스였다. 최고급 브라운 가죽 시트로 마감된 뒷좌석은 웬만한 응접실만큼 넓었다. 나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원피스가 젖고 손가락이 젖고 지난날의 내 모든 어리석음과 비굴함이 젖어들었다. 결혼 생활이 끝난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게 서러워서 우는 것이었다. 대표님. 운전석의 정 기사님이 조용히 티슈통을 건넸다. 고마워요. 정 기사님, 나는 티슈를 뽑아 눈물을 닦았다. 본가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정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살피며 말했다. 주방 아주머니께서 저녁에 뭘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라십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미역국요. 알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서울의 저녁 퇴근길 속으로 합류했다. 나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 백화점, 오피스타운, 그리고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한강의 물결.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석 씨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여보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났나 봐. 제발 신경 쓰지 마. 여보 제발 돌아와 줘. 우리 대화로 풀자.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을 눌러 차단 버튼을 눌렀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나무 향기가 났다. 내가 조향사에게 의뢰해 만든 나만의 향기였다. 시더우드와 베르가모트가 섞인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숲의 냄새. 오셨습니까, 아가씨.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내 외투와 가방을 받아 들었다. 나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300평, 약 990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보였다. 밤의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출렁였고 저 멀리 반포대교에서는 무지개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일곱 빛깔 꿈처럼 수면 위로 흩어지는 빛의 향연. 나는 몸을 돌려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정갈하게 담긴 김치와 오이 무침이 놓여 있었다.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은 짭조름하고 따뜻했다. 푹 고아낸 소고기는 입안에서 녹았고 참기름 향을 머금은 미역은 부드럽게 넘어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을 넘길 때마다 또다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정말 깊게 잠들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윗집 층간소음도, 눅눅한 곰팡내도, 낯선 베개와 낯선 침대의 불편함도 없었다. 내 침대에서 내 이불을 덮고 우리 집 공기를 마시며 잤다. 커튼 틈새로 달빛 한 줄기가 새어들어와 마룻바닥 위에 은색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협탁에 놓인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78. 전부 민석 씨였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도 수없이 와 있었다. 내용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에서 시작해 나와서 해명회를 거쳐 최지우 너 후회할 거야 라는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욕실로 향했다. 천장에 달린 해바라기 수전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물줄기가 내 몸을 씻어내렸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쌓인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나 자신을 속여왔던 그 비참함까지 모조리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실로 나가자 김나영 변호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그녀가 일어나며 커피잔을 건넸다. 이삿짐 센터에서 어젯밤 검수 마쳤고 모든 물품은 창고에 입고되었습니다. 리스트입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집 상황은요? 예상대로입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 화면을 넘겼다. 오늘 새벽 3시에 김복순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표님이 무단가택 침입에 절도를 했다고요. 하지만 경찰이 대표님이 제출하신 재산 공증 서류를 확인하고는 민사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건요? 박민석 씨가 오늘 아침 6시부터 회사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보안팀에 제지당했는데 지금은 경비실에 붙잡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김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다.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공동 재산 분할, 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한테 분할할 재산이라는 게 있긴 해.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박민석 씨는 결혼 전 이미 약 3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 캐피탈 대출, 그리고 2년 전에 끌어다 쓴 사채까지 포함해서요. 이 채무 사실을 결혼 전에 대표님께 전혀 알리지 않았더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반포대교가 선명하게 보였다. 강 위에는 유람선 몇 척이 하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재산을 나누고 싶다 이거지?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 나누라고 해. 대표님. 김 변호사님,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사기 결혼 및 명예훼손으로 박민석을 고소하세요. 동시에 그가 결혼 전 채무를 은폐했던 증거들 싹 다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생각했다. 그 사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죠? 세한물류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주로 창고업과 배송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 회사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주거래 은행이 어디죠? 신한은행입니다. 좋아요. 나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고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외삼촌, 내가 말했다. 저 지우예요. 그래, 우리 조카. 안 그래도 어제 내 엄마가 너 한번 보러 가라더라. 결혼했다더니 잘 지내니? 삼촌, 내가 말을 끊었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신한은행 쪽에 아직 아는 분 계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야, 외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 있니? 별일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작은 도움 하나만 받으려고요. 말해보렴. 나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세한물류라는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출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채권 제가 매입하고 싶어서요. 3일 후 세한물류 직원들은 총무팀으로부터 긴급 메일을 받았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안내, 1차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명단 금일 발표. 같은 날 저녁 박민석은 부장실로 호출되었다. 민석아, 부장이 한숨을 푹 쉬며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주었다. 이거 봐라. 민석 씨는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이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부 감사 보고서였다. 주제는 직원 박민석의 사기 결혼 의혹 및 품위 유지 위반. 오늘 회사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 부장이 말했다. 내가 빚 숨기고 재벌집 딸이랑 사기 결혼해서 재산 뜯어내려다 걸렸다며? 인터넷 커뮤니티랑 포털 사이트에도 벌써 쫙 퍼졌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리고 난리도 아니다. 민석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이고 자시고 간에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채권이 정체불명의 투자회사로 넘어갔어. 지금 그쪽에서 부실 정리한다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딱 걸린 거야?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다음 날 박민석의 이름은 1차 해고 명단 맨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해고 사유,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심각한 회사 이미지 실출. 그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때 동료들은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사기꾼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가 회사 정문을 나서는 바로 그 시각, 그의 어머니 김복순 씨는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현관문 도어록 위에는 법원 집행관이 붙이고 간 빨간색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압류 집행이 있던 날은 비가 내렸다. 서울의 늦가을 특유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갑고 끈적한 비였다.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직접 가지 않았다. 대신 김 변호사가 사진을 보내주었다. 사진 속 현관문, 내가 닷새 동안 드나들었던 그 낡은 나무 문에는 붉은색 경매개시 결정문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사건 번호와 집행 일자가 적혀 있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결혼식 날 처음 봤던 그 회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미친 여자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찍는 사람, 아니 구경 나온 이웃들을 향해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다. 내 집이야. 내가 20년을 산 내 집이라고. 니들이 뭔데 딱지를 붙여. 당장 안 떼.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다.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그녀를 양쪽에서 붙들고 일으켜 세우더니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나는 사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끝났나요? 내가 물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개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3개월 내로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세와 대출금을 고려하면 낙찰가로 빚을 다 갚기도 빠듯할 겁니다. 남은 빚은 다른 재산으로 메워야겠죠? 다른 재산이 있긴 한가요? 거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김복순 씨 명의로 된 2015년식 소나타 한 대가 있는데 중고차 시세로 8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민석 씨는 재산은커녕 숨겨둔 빚만 잔뜩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죠? 저희 정보통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말했다.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답니다. 방. 반지하여.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일기예보를 읽는 아나운서 같았다.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보증금 없이 월세 30, 40만 원짜리 방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고 있었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한강 수면 위로 쏟아졌다. 강물은 거대한 거울이 되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비추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었다.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 올리셨나요? 네, 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다. 벌써 좋아요가 20만 개가 넘었네요. 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어제 저녁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한강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실루엣처럼 떠있는 풍경이었다. 사진 밑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별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서 뒹굴 때가 가장 어울린다. 나는 나의 구름 위로 돌아왔다. 별표.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와, 야경 미쳤다. 여기 반포 레미안 펜트하우스 아니야? 잠깐, 나 이 계정 본 적 있어? BK 대표님 계정 맞지? 대박. 그 인터넷에 떠도는 사기 결혼 사건 주인공이 이분이셨어? 미친 남자가 눈이 삐었나? 재벌 2세를 상대로 사기를 쳐? 사이다 거지 근성 부리다가 참교육 당했네. 언니 너무 멋져요. 쓰레기들은 평생 반지하에서 썩으라고 해요.
나는 댓글들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누군가가 댓글에 민석 씨의 계정을 태그해 놓았다. 호기심에 눌러보았다. 그의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세상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우리 두 사람.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나를 소유했다는 듯이. 그 게시물 댓글 창은 아수라장이었다. 사기꾼 새끼. 거지 근성 쩐다 진짜. 감히 재벌을 건드려? 인생 종쳤네. 반지하 냄새 여기까지 난다 우회.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라. 나는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고 핸드폰을 김 변호사에게 돌려주었다. 민석 씨 쪽 소식은 더 없나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 BK 본사 로비까지 찾아왔더군요.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2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대표님이 결혼 사기를 쳤다느니 내 재산을 뺏어갔다느니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요. 저희 법무팀 직원이 내려가서 그가 결혼 전에 빚 숨긴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치듯 사라지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속 소송,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년 후. 상암동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는 조명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나는 흰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면에는 지미집 카메라를 포함해 3대의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씨가 앉아 있었다. 자, 오늘 모신 손님은 BK그룹의 최지우 대표님이십니다. 유재석 씨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소개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가볍게 목례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 대표님, 요즘 정말 핫하시잖아요. 유재석 씨가 큐시트를 넘기며 말했다. BK 매출이 올해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에도 오르셨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업적인 성과도 대단하시지만 유재석 씨가 화제를 돌렸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건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다. 오늘은 여성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 자립이라 유재석 씨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1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년 전, 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한 지 닷새 만에 알게 됐죠. 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해 먹을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거려. 그들은 제 돈을 원했고, 제 배경을 원했고, 제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랐어요. 정작 저라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으면서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단호하게 그 집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을까? 대답은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자립이 안 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견디는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인 모독, 경제적인 착취, 심지어 폭력까지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나오는 순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여성 독립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경제적 자립입니다. 내 밥벌이를 내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당한 대우의 아니오라고 말할 자격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세상의 모든 여성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강해지세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당당하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우세요. 스튜디오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방청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유재석 씨가 감탄하며 클로징 멘트를 하는 동안 나는 문득 창밖 어딘가를 상상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어느 허름한 분식집. 누런 백열등 아래 튀김 냄새와 묵은 멸치 육수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주방 개수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손은 벌겋게 부르터 있었고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다. 카운터 뒤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내가 출연한 토크쇼가 방송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 나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뒤쪽 배경에는 BK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노파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움푹 패인 눈두덩이 사이로 탁한 눈물이 고였다. 적의 전연이 바로 그 그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앙큼한 년.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배달 대행업체 조끼를 입은 남자가 헬멧도 벗지 않은 채 들어왔다. 얼굴은 기름기와 피로에 절어 있었고 눈빛은 죽은 생선처럼 흐리멍덩했다. 민석이었다. 그는 헬멧을 카운터 위에 쾅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 내가 말하고 있었다. 여성 독립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시퍼렇게 질렸다. 그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 전원을 신경질적으로 꺼버렸다. 엄마, 그가 고함을 질렀다. 저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노파, 김복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악을 썼다.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내 놈이 눈깔이 삐어서. 제가 재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쟤랑 결혼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냐. 내 탓이라고 민석이 지지 않고 소리쳤다. 처음에 누가 그랬어. 제 월급 많으니까 며느리 삼으면 집안 살림 펴겠다고 한 게 누군데? 엄마잖아. 내가 언제. 그리고 누가 그랬어. 월세 받아서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자고 부추긴 게 누군데. 엄마잖아. 이 썩을 놈이. 혼수 팔아먹자고 한 건 또 누구야? 그것도 엄마잖아. 좁고 기름때 낀 분식집 안에서 모자는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고성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절망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구경했다. 몇몇은 낄낄거하며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다. 제목, 별표 충격 재벌가 며느리 놓친 사기꾼 모자, 분식집에서 현피 뜸 별표. 댓글창은 다시 한번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여성의 독립을 이야기하며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옥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검은 융단 위에 뿌려진 보석처럼 반짝였다. 차갑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울의 밤이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33, BK그룹 대표이사 최지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나는 창문에 비친 나를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고생했어. 내가 속삭였다.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할 일이 많았다. SS 시즌 신상품 론칭쇼를 준비해야 하고 유럽 시장 진출 전략 회의도 주재해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모 그룹 셋째 아들의 제안을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지도 고민해봐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기로 했다. 나는 포근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다.
눈을 감자마자 수마가 밀려왔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다. 경기도의 그 낡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여자, 발리 신혼여행을 꿈꾸며 설레던 여자,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던 그 어리석은 여자. 그녀는 죽었다. 살아남은 건 나다. 최지우다. 안녕히 주무세요.